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운명의 16강전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 12월 6일 새벽 4시 킥오프 하루 앞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2002년 정말 4강의 기적을 이뤘던 유니폼을 입고 이 프리뷰를 찍고 있어요. 예, 박지성 선수죠. 네, 저는 이제 또 황선홍 선수 첫 골을 넣었던 그렇죠. 중요한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뭐 20년 전에 우리도 4강 신화를 이뤘지만 또 브라질은 가장 최근에 월드컵 우승인 뭐 5번째 우승을 이뤘고 또 우리는 그때 한 경기만 더 이겼다면 그렇죠. 또 요코하마에 가서 브라질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올리버 칸이 그 선방만 하지 않았으면은 이천수의 슈팅을 그때에 좀 이제 연장선상이 된 게 아니냐. 결국에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경기를 앞두고 좀 만감이 교차합니다. 많은 그 해외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볼 것도 없다. 브라질 이긴다. 뭐 이러고 있지만 약간 그렇죠. 그럴 거면 축구 뭐하러 합니까? 그냥 이기려고 하면 되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20년 전 4강의 그 기운을 좀 전달하고자 2002 월드컵 유니폼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브라질 입장에서는 뭐 16강전의 스페셜리스트죠. 예, 그러니까 뭐 브라질은 그냥 월드컵 최강국이죠. 예. 그러니까 뭐 월드컵 축구하면은 브라질인데요. 뭐 최다 우승인 오해도 그렇고요. 그리고 월드컵 전 대회 참가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월드컵에서 16강에서 탈락한 거는 1990년 월드컵이 마지막이었어요. 이후에는 쭉 8강 이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1990년에 탈락한 것도 뭐 최대 라이벌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만났던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그때 경기 내용도 브라질이 훨씬 좋았는데 고이코체아 골키퍼의 미친 선방 때문에 아쉽게 패했었죠. 그리고 뭐 당시에는 아르헨티나 결국 결승까지 갔기 때문에 뭐 브라질이 뭐 실력이 없어서 16강에 떨어졌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한국의 16강과 경기하면서 탈락할 거다라는 뭐 분위기는 전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현재까지 이제 그 한국하고 그 브라질의 기본 스탯인 건데요. 일단 뭐 경기당 득점은 도리어 한국이 더 높습니다. 1.33골. 이거는 물론 뭐 그가 네이마르가 2경기나 빠져서 그런 영향이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제 경기당 실점이 0.33골로 브라질이 전체 1위입니다. 1, 2차전 세르비아 스위스를 상대로 뭐 무실점을 한 것도 한 건데 뭐 유효슈팅조차도 하나도 안 내줬기 때문에 최고의 수비력이었고 카메룬전은 충격 패배를 당했지만 전체적인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주전 전력의 브라질은 무엇보다 수비가 강하다. 그럼 뭐 카메룬전은 솔직히 그때 나왔던 선수들 이 경기에 나올 선수가 거의 한 명도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뭐 그래도 밀리탕 정도는 뭐 만약에 컨디션에 따라서 풀 빼고 나올 수 있는 거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점유율도 당연히 뭐 브라질이 더 위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포르투갈전 때문에 좀 떨어졌죠. 포르투갈전에선 점유율에서 밀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효 슈팅 숫자도 당연히 브라질이 훨씬 높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의 조금 고민거리긴 하죠.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 브라질 너무 높죠. 66.5%. 그러니까 결국엔 브라질이 많은 골을 넣진 못했지만 지배하는 축구를 여전히 했고 또 많은 슈팅을 때리면서 공격도 많이 했다. 브라질의 득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이번 대회가 공격력이 약한 브라질인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우리나라 역시도 공격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실제 점유율보단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박 축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양팀 모두 전진해서 또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브라질의 강점이 지금 예전과 달라진 것. 특히 이번 대회를 많은 세계 축구계 전문가들이 브라질의 우승을 예상하는 게 수비가 지난 20년 중에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일단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첫 두 경기에서 유효슈팅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그 프랑스가 1998년 월드컵 우승했던 그 팀이잖아요. 그때 그리고 튀랑이 막 오른쪽 풀백에서 뛰고 이랬을 때였는데 철의 폭백이라고 불렸죠. 그랬죠. 그때랑 함께 단 2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타가 해당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딱 2번밖에 없을 정도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마르키뉴스하고 티아고 실바는 뭐 파리 생제르맹서부터 너무 오랜 기간 발을 맞췄던 서로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인데다가 근데 이제 그건 있죠. 그 브라질이 최근 풀백들이 원래 브라질은 풀백 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닐로와 산드루는 선배들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올리지 않고 내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는 이제 윙백 카프와 카를로스는 거의 막 뭐 올라갔죠.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예. 시기를 떠나서 역대 최고의 브라질 윙백들이었고 예. 대신 그 선수들을 공격적으로 쓰면서 수비를 안정하기 위해서 3백을 이제 예, 쿠프라이 감독이 그렇죠. 썼었던 건데 그 뒤에도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좋은 이제 풀백 뭐 예를 들어 다니 알베스와 마르셀루가 또 전성 시대를 열 때도 있었지만 지금 브라질의 풀백들은 그만한 공격력이 없는 대신 피지컬이 조금 좋고 예. 수비적으로 안정돼 있다.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카메룬하고의 경기에서 이진들을 내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텔레스하고 제수가 부상을 당하는 조금 악재가 있었죠. 예. 예, 결국엔 이제 공격 라인에 네이마르도 없는 상태 그리고 히샬리송 선수의 조금 이제 네이마르가 없을 때 부진 등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던 제주스가 뭐 제가 듣기로 3개월 정도 아웃이니까 아웃 아스날까지 큰 문제가 생겼고 풀백 중에서는 사실 이제 알렉스 텔레스가 수비는 아쉬워도 또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때는 굉장히 이제 예, 능력이 있는 선수 그렇죠. 때 이 선수까지 대회에서 하차한 건 한국전을 넘어서 아마 이 대회 전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브라질의 좀 악재가 됐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치치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 수비수 숫자가 적긴 하지만은 우리는 수비수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카세미로라던가 그런 선수들도 내려서 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이번 때문에 로드리의 센터백 기용이라든지 뭐 정우영 선수의 센터백 기용이라든지 예, 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걸 떠나서 사실 풀백 뎁스가 이제 텔레스까지 부상을 당한 데다가 이미 또 다닐로나 산드로도 부상이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브라질이 대회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한 조금 고리가 생겼다. 좀 컨디션적으로. 특히 측면 수비에 있어서의 공격 가담은 굉장히 약해질 위험성이 있죠. 왜냐면은 다닐로의 백업 역할을 사실상 밀리탕이 막다 하고 있고 다냐오베스가 그가 지난 경기 예. 때 그 브라질 선수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우긴 했는데 이제는 풀백으로는 쓸 수 없더라고요. 사실상 미드필더처럼 그렇죠. 그냥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왼쪽 풀백도 텔레스가 부상당하니까 마르키뉴스가 네. 그쪽으로 가서 뛰었거든요. 예. 결국엔 풀백 백업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만약에 한국과 경기를 하다가 실제로 산드로나 다닐로가 나오더라도 또 다칠 경우 예. 대안을 찾기 어렵고 센터백을 배치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대회전에 생각했던 브라질의 경기력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 근데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특징이 아무래도 왼쪽 위주로 공격을 하죠. 이거는 그게 크죠. 네이마르도 중앙 공미에 서지만은 왼쪽으로 도는 걸 좋아하는 선수고, 그리고 또 이제 비니시우스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카세미로도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거든요. 더블 볼란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 중심으로 공격들이 전개되면서 저게 이번 월드컵에서의 평균적으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40%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그나마 떨어진 거예요. 왜냐면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한 이후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베스트 11이 나왔던 1차전인 건데 그때는 더 높았죠.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결국에는 이제 또 비니시우스의 돌파를 통해서 해결하는 플레이를 최근 브라질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더욱이나 왼쪽으로 공이 몰릴 네.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네이마르가 오면 그 경향이 더 강력해진다. 비중을 네. 떠나서 더 위협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첫 경기 히트맵인 건데요. 히트맵을 보더라도 거의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 위치를 보더라도 왼쪽으로 좀 가 있죠. 근데 이제 네이마르는 뭐 브라질 역대급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선수죠. 뭐 예. 일단 A매치 75골로 펠레의 2골 차로 따라가고 있고요. 축구 황제인 펠레의 예. 2골 차로 따라가고 있고 도움은 역대 최다 55도움을 기록하고 예. 있고요. 또 이제 출전 수도 122경기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마르가 아쉬운 게 하필 이제 코파 아메리카 우승할 때 부상으로 없었고 예. 또 뛰었던 지난해 대회는 준우승했고 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긴 했지만 이제 브라질 성인 대표팀에서의 그 트로피가 없으니까 이번 대회에 네. 정말 모든 걸 쏟았고 그 집념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대회전의 컨디션 자체가 예.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었는데 이 세르비아와 경기에서 발목이 그냥 아주 그냥 크게 다쳤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된 사진이 있거든요. 네이마르 사진, 휴대폰 액정인데 거기에 이제 월드컵 우승 트로피가 있었죠. 근데 흐시아리송도 그렇게 했다 보니까 다들 다 같은 하면 나눠 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거나 이 네이마르 선수 부상으로 한국전 뛸 수 있냐 없냐 얘기들이 있었지만 뭐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훈련도 웃으면서 다소화했고 뭐 치치 감독도 마지막 당일에 뭐 의료진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네이마르의 한국전 선발 출전이 매우 유력하다. 그리고 네이마르가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는 후계자이자 파트너인 비니시우스가 잘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뭐 비니시우스가 레알 마드리드에서와는 달리
아직 그 대표팀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1골 1도움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게 뭐냐면은 네이마르가 아까 사진이랑 똑같잖아요. 네이마르가 최근 밀고 있는 셀레브레이션인데요. 그걸 비니시우스가 스위스전에 골을 넣고서 저걸 따라했었는데 예. 옵사이드로 그렇죠. 예. 예. 그 히샬리송의 옵사이드였죠. 그래서 예. 무효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그래도 비니시우스가 이번 월드컵에서 아직까지는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움직임은 상당히 좋으면서 도움도 하나 올리기도 하고 예. 드리블은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그 헤시아리송 선수의 멋진 바이시클킥 과정에서도 그렇죠. 비니시우스가 특유의 돌파에 이은 네. 툭 찍어 올리는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했기 때문에 비니시우스의 위력 자체는 충분하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대표팀의 이제 상성을 살펴봤을 때는 우리도 좀 비슷한 경향이 좀 보여요. 예, 그러니까 왼쪽 측면 위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가나전이거든요. 가나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특히 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를 윙처럼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보면은 거의 손미 선수랑 붙어 있다시피 하죠. 예. 그렇게 공격을 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포르투갈전이었는데 그 황희찬 선수가 교체 투입되기 이전까지 43.8%나 기록할 정도로 왼쪽 중심으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뭐 왼쪽 센터백인 김영건 선수도 빌드업에 능하고 네. 또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번 벤투호에서는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 크로스도 정말 많이 기록할 뿐 아니야. 네. 중앙으로 와서 직접 슈팅도 때리고 빌드업에도 가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송민 선수가 볼을 끌면서 상대를 유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왼쪽 측면 위주로 이제 플레이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 김진수 선수도 최근에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벤투호에서 내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다양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뭐 실제로 아시아 예선전이라든지 벤투 감독 부임한 다음에 뭐 아시안컵에서도 그랬지만 뭐 계속해서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무엇보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들어와서 헤더를 한다거나 슈팅까지 하는 플레이들을 벤투 감독이 오래전부터 주문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벤투의 축구는 중앙 미드필드인 정우영 선수가 내려가서 라볼피아나로 3백이 되면 그렇죠. 좌우 풀백이 이제 윙백 혹은 윙어로 올라간다. 예, 그 중에서도 김진수 선수가 가장 예. 공격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예, 사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뭐 윤종규 선수가 데뷔전에 부상 때문에 김문환 선수에게 자리를 내줬고 예. 공격적인 선수이긴 하지만 김문환 선수가 조금 수비적으로 많이 뛰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번 대회 좀 인상적인 기록이 있어요. 예, 일단은 그 크로스 시도 횟수가 12회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비수들 중에서 이번 월드컵에 참가한 수비수들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치고요. 그리고 크로스 성공 횟수도 5회인데요. 그 칸셀로 6회에 이어서 풀백들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도 올렸었고요. 조규성 선수의 그렇죠. 결국에 이제 왼쪽 풀백으로서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뭐 측면 공격이라든지 또 수비도 지쳤기 때문에 조금 뚫린 부분이 있어도 괜찮은 컨디션이었던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디애슬레틱에서 우루과이전 MOM으로 김진수 선수를 꼽기도 했고 또 브라질과의 경기를 앞둔 사전 공식 회견에서 벤투 감독이 김진수 선수를 대동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김진수 선수에 대한 브라질전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디 애널리스트도 브라질전 주목할 그렇죠. 선수로 김진수 선수를 뽑은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경기는 김진수 선수의 맞상대가 또 오른쪽 공격을 이제 잘하는 선수라는 게 좀 중요해요. 예, 물론 뭐 그가 하피냐가 최근에 좀 부진에 빠지긴 했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네. 부진하면서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0점이 좀 맞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은 여전히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은 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캐리가 이제 5m 이상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26회로 상당히 많이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 선수가 안 그래도 높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뒷공간을 조금 공략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김영권 선수랑 직접 문전에 들어가기 전에 1대1로 붙게 되는데 네. 김진수 선수가 공격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사이 공간을 정우영 선수가 결국 내려와서 커버해준 형태로 지금 경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 선수들이 김영권 선수도 지쳤고 정우영 선수 많이 지쳤고 많이 지친 상태에서 브라질은 로테이션을 잘 돌렸고 게다가 브라질 선수들 중에 하피냐도 지난 6월 평가전 때 한국에 와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그랬죠. 많이 보였기 예.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왼쪽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고전하게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의 왼쪽 측면 공격에 있어서는 비니시우스하고 네이마르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기는 비니시우스 한 명 맞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럼 정우영 선수가 글로 가서 커버해줄 수도 있는데 여기 하피냐가 들어올 때 그럼 뭐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뛰어와도 틈이 생길 수 있고 물론 황인범 예. 선수가 내려와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힘들다. 예, 그가 오른쪽이 사안하게 되면은 그러면 브라질을 막기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이다. 여태까지는 오른쪽 측면이 제대로 안 돌아가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도 그렇다면은 상대가 좀 밀려 내려오도록 상대 풀백에 좀 네. 문제가 있으니까 공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황희찬 선수를 좀 선발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포르투갈전에서도 확실히 황희찬 선수가 나오니까 오른쪽 측면 공격 비율이 확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그렇게 되면서 김진수 선수도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김진수 선수가 굉장히 그 포르투갈전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내려오게 되면서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다가요. 더 큰 효과는 결국 황희찬 선수가 있어야지 손흥민 선수가 전진할 수 있게 돼요. 이게 그냥 맨 왼쪽이 우루과이전이고 두 번째가 가나전이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포르투갈전이거든요. 아. 근데 원래도 벤투 감독이 준비했던 전술이 그가 월드컵 전에 예. 황희찬 왼쪽에 손흥민 톱이었잖아요. 그렇죠. 6월, 9월 다 그렇게 했으니까 예. 그걸 월드컵에 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왼쪽 측면으로 가게 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뭐 우루과이전에는 수비 쪽으로도 많이 가담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가나전은 먼저 실점을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갔지만은 왼쪽 측면에 거의 치우쳐져 있었죠. 하지만 포르투갈전 오니까 특히 황희찬 선수가 나오고 나서 전방위로 퍼져 있게 되죠. 그리고 톱의 움직임이잖아요. 네. 수비 가담한 거 몇 번 제외하고는 이게 바로 황희찬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많은 기간 동안 황희조 선수에게 골기회가 집중되고 손흥민 선수가 좀 보조자 역할을 하게 됐던 게 왼쪽 측면에 왔을 때 토트넘보다는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플레이메이커까지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벤투 감독이 교정을 한 부분이 바로 손톱의 황희찬 왼쪽 윙이었는데 그걸 이제 쓸 수 있게 됐고 어찌됐건 황희찬 선수가 어느 위치에 뛰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좀 더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황희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스위칭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전 두 경기에선 거의 그래도 왼쪽에 머물러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나오니까 둘이 계속 스위칭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골이 나왔죠. 역전골이 나왔던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경기에 좋았던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문제는 역시 수비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과 네. 경기에서 초반부터 많이 흔들렸고 어떻게 보면이 아니죠. 뭐 포르투갈도 좋은 공격진을 갖고 있지만 네. 브라질의 공격진이 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호성적을 올리는 데는 강도 높은 압박 축구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다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있긴 해요. 예. 이번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비 위치가 44.3m로 이게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 6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호의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예, 독일, 스페인, 잉글랜드, 네덜란드, 브라질 이거는 물론 독일이 탈락을 하긴 했지만 네. 이 팀들은 세계적인 정말 월드컵 8강을 기본으로 가고 8강 못 가면 실패라는 평가를 받는 나라들이고 그 다음이 우리다. 네. 그렇게 높은 축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생기고 네. 영국 BBC에서 이걸 좀 지적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한테 실점한 장면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라인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달로단테 뒷공간을 허용해가지고 오르타한테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던 거였죠. 네. 그리고 이제 가나전도 어쨌건 간에 그 첫 실점은 세트피스였지만은 나머지 2실점은 다 결국은 뒷공간 그렇죠. 쪽이 쿠드스가 파고들 때 라인 컨트롤 못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점을 한 거였기 때문에 높은 수비 라인이 현재로서는 실점의 비밀을 조금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다. 물론 이 덕에 상대를 밀고 나가면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루과이전 같은 경우에 높은 수비 라인을 썼어도 전방 압박을 앞에서 엄청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잘 안 드러나고 패스가 못 오게 끊어졌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압박 시퀀스 횟수 이것도 51회로 독일 다음으로 많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많이 하긴 해요. 정말 많이 하는 팀인데 정작 압박 개수 자체는 21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압박 개수라는 게 PPDA라고 상대가 패스를 몇 번 했을 네. 때 끊어내느냐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빨리 끊어냈으니까 그렇죠. 전방 압박을 잘했다는 것인데 그 수치에서 이제 인상적인 팀이 뭐 네덜란드 10번 만에 네. 뺏어낸 것도 있고 뭐 브라질도 굉장히 전방 압박을 많이 하면서 10번 만에 뺏어내고 네. 있고 점유율이 높고 또 라인을 높이는 뭐 스페인이나 독일 같은 팀들도 굉장히 이제 10회, 11회에서 끊어내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압박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16회에 가까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크다고 생각해요. 후반 갈수록 우리나라는 내려앉게 돼요. 예.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포르투갈전에 더 그랬죠. 그래서 후반전에 솔직히 말하면
좀 갇혀가지고 많이 두들겨 맞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평균치다 보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 그건 전반에 미친 듯이 압박 횟수를 늘렸다가 후반 가면 이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포르투갈전은 후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초반부터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1, 2차전의 체력적인 여파 때문에 그렇죠. 1, 2차전에 보여줬던 그 압박을 조금 못 보여주고 조금 체력을 세이브하면서 경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략을 당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일에 이어서 하이 턴오버스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 파이널 서드 공격 진영에서 얼마나 상대 실수를 유발하느냐는 건데 이거 역시도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그 압박 축구가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긴 한데요. 예. 이걸 그러니까 뺐으면은 바로 그때부터가 그러면은 공격이죠. 예, 슈트 카운터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으로 바로 가줘야 되는데 슈팅 숫자는 의외로 그거 대비는 좀 떨어지는 거예요. 압박을 해서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시작했는데 슈팅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왔다. 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좋은 압박 공격을 했는데 네. 기억에 안 남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효과를 못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도리어 브라질은 우리나라보다도 7회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슈팅으로 마무리 지은 거 자체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축구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번 대회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다. 네. 근데 이제 브라질의 조금 약점을 지적을 하자면요. 브라질이 이제 높이에는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중볼 획득 횟수도 8.7회로 우리나라 20.3회. 예. 차이가 우리가 크게 나죠.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월드컵에서 공중볼을 잘 그러니까요. 딸 줄 몰랐는데 특히 이제 조규성 선수가 그렇죠. 최전방에서 기대 이상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표팀에서 뭐 김신우 선수가 있었던 때가 있지만 조금 이제 그 아쉬웠던 그 공격진의 높이와 연계와 결정력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폭 네. 상향됐다. 그리고 이제 성공률도 54%인데 우리나라는 브라질은 44.8%거든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라질은 뭐 센터백들도 키가 다 작잖아요. 티아고 실바하고 마르키뉴스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높이 싸움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 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높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좀 적극 공략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제 뭐 조규성 선수 그러니까 적극 활용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조규성 선수가 뭐 일단 이건 포르투갈전이었는데요. 예. 공중볼 10회 경합해가지고 9회를 따르는 거의 뭐 흔치 않은 일인데 이게. 그 90%의 성공률을 자랑했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포르투갈전에서 조금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승규 골키퍼가 예. 직접 조규성 선수한테 넘겨가지고 그래서 헤딩으로 떨구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연결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거죠. 저희가 대회전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사실 조규성 선수의 높이를 활용해서 네. 지금 폼이 떨어진 황의조 선수보다는 좀 이렇게 포스 플레이를 시켜줘야 된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잘하고 있죠. 그렇죠. 저희는 그가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예. 높다였는데 예. 이건 월드컵에서 가장 높으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뛴 두 경기의 성과가 좋았어요. 가나전 네. 멀티골 그렇죠. 그리고 포르투갈전 90%의 공중볼 성공률. 네,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월드컵 전체 1위예요. 예. 공중볼 획득 횟수가 이게 심지어 오타멘디 이런 선수들은 다 이번에 뛴 거거든요. 16강 기록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조별리그만 놓고 보면 조규성 18회 1위, 그 다음에 2위가 에스트라다 13회였어요. 예, 거기다가 인상적인 게 또 김진수 선수가 생각보다 뭐 예. 측면에서 공중볼을 잘 경합해주고 잘 따내주는 영리한 플레이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성공률도 조규성 선수 62.07%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수치인 거예요. 왜냐면은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는 저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상대 센터백 2명하고 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40%대 후반만 나와도 잘 나오는 건데 최전방 공격수는 62%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김진수 선수도 굉장히 높죠. 성공률도 71%가 넘는데 근데 이거는 풀백들은 원래 조금 높기 마련이에요. 윙어들이 그렇게 높이의 그렇죠. 강점이 물론 호날두 같은 선수를 만나면 좀 예. 고전하게 되지만은 근데 그래도 유난히 높은 거긴 해요. 김진수 선수도. 결국에 이제 우리가 이런 공중볼의 장점, 뭐 측면에서의 또 플레이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브라질 일단 부상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다닐로하고 산드로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 선수까지 부상이긴 했었는데요. 일단 다닐로 선수가 가장 먼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카메론하고의 최종전 앞두고 이미 팀 훈련에 합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드로가 부상해서 복귀해가지고 12월 2일에 이제 팀 훈련에 합류를 한 데다가 네이마르 선수가 이제 바로 어제 합류를 한 거죠. 예. 어쨌거나 부상 이후에 복귀하는 상황이니까 100%의 컨디션일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전에 뛸 수 있고 못 뛰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상황이 나아졌다. 네.
다만 어쨌건 간에 그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 출전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죠. 뭐 그러니까 치치 감독도 메디컬의 그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또 이제 브라질은 원래 우승까지 노리는 팀이잖아요. 네. 그런데 괜히 네이마르 선수 땡겼었다가 부상이라도 또 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2014 월드컵에 재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이마르 선수의 어쨌건 간에 의존도가 상당히 크긴 해요. 브라질이 그러니까 2018년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탈락한 이후로 네이마르가 뛴 경기에서는 81%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안 뛴 경기에서는 63%, 20%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요. 또 이제 월드컵 때 딱 보면은 월드컵 기록을 보더라도 출전했을 때랑 빠졌을 때랑 성적차가 크거든요. 출전했을 때는 딱 1패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장했을 때는 계속 탈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마르 선수가 한국과의 경기에 뛰긴 뛸 텐데 브라질은 더 높은 곳을 바라기 때문에 아마 90분 풀타임을 뛰진 않을 것이다. 네. 선발로 나와서 빨리 뭐 골을 넣고 빼주거나 아니면 네. 전반전을 좀 뺐다가 네.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네. 후반에 넣거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먼저 넣을까 나중에 넣을까 예. 치치 감독이 그러니까 고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조금 그래도 방심하면서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뭐 선발로는 내세우지 않다가 위기일 때 넣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저희한테는 베스트인 거고요. 그렇죠. 반면 이제 선발로 내보내서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죠. 엄청 공격하겠죠. 예. 그래서 그 양상도 주목할 것 같은데 우리도 사실 부상 이슈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수비의 핵인 김민재 선수가 결국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뛰지를 못했는데 그래도 본인도 인터뷰했잖아요. 뭐 다치더라도 뛰고 싶다. 찢어지더라도 뛰고 싶다라고. 그 했죠. 얘기는 이제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고 조금 무리하면 뛸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김민재 선수도 팀 훈련에 오긴 해서 이제 스트레칭하고 몸 푸는 걸 한 다음에는 회복하러 이제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런닝도 했다고 하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포르투갈전은 아예 불가능했는데 브라질전은 좀 나아졌고 그리고 아마 그 훈련 이후 하루가 더 지났으니까 아마도 몸 상태가 좀 더 회복돼서 뛸 것 같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거는 그 대한민국하고 브라질의 맞대결 성적인 건데요. 한국이 브라질 상대로 1승 6패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긴 하죠. 딱 한 번 이겼을 때가 이제 1999년에 김도훈 선수가 그때 멋진 골을 넣었었죠. 예, 그때 이제 뭐 사실 홍명보 선수가 기점 패스 보내주고 또 뭐 윤종환 선수도 있었고 좋은 플레이들이 있었지만 사실 그때 브라질의 이름값을 보자면 히바우드도 있었고 뭐 주닝요 페르남부카노도 있었지만 그때 주닝요 페르남부카노가 데뷔를 했었고 많은 선수들이 조금 이진급 멤버가 왔던 건 맞긴 해요. 그래도 뭐 대단하죠. 예, 비교적 최근에는 연달아서 패했었는데 특히 이제 치치 감독하고의 맞대결에서 2패를 당한 게 바로 이제 최근의 경기들이었던 거고요. 벤투 감독 브라질 상대로 3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았을 때 평가전이었고요. 2패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당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패배들은 내용상으로도 완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안 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줬었거든요. 그리고 네이마르가 빠지는 게 좋은 게 네이마르가 한국 상대로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2013년에 왔을 때도 뭐 멋진 골을 프리킥으로 넣었죠. 넣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최근 그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는 등 뭐 한국을 상대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건 간에 2019년 11월에 평가전 이때 벤투 감독하고 치치 감독이 둘 다 이제 팀을 이끌었을 때 아랍에미레이츠에서 이제 경기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거의 그래도 베스트 11들이 다 나오다시피 했어요. 특히 수비 라인은 지금과 동일했거든요. 골키퍼만 다르고. 그랬었는데 0대3 대패를 당했었죠. 이때는 심지어 네이마르가 빠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때 뭐 이제 쿠티뉴가 프리킥을 넣었는데 그 선수 지금 없고 파케타와 다닐로 이 두 명의 득점 선수는 이번 한국전도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기억 속에서 조금 지우고 싶었던 물론 뭐 브라질 선수들의 화려한 경기들을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은 1대5 대패를 당했을 때 이때는 황의조 선수가 또 멋진 골을 넣긴 했었지만 그때는 티아고 실바와의 1대1 대결에서 완전히 이기면서 변화를 펼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번 경기는 그 기억 때문에 황의조 선수가 선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후반 조커로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때에 네이마르 2골, 히샬리송 1골, 제주스 1골인데 쿠티뉴도 이제 또 골을 넣었지만 월드컵에 오지 못했고 제주스는 부상으로 빠졌으니까 그래도 그때 득점한 선수들이 다 뛰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하고 이제 브라질의 예상 선발 라인업을 보자면요. 일단 뭐 그래도 최전방은 조규성 선수라고 보고요. 저건 그냥 예의상 넣은 게 그리고 또 브라질전 골을 넣었던 그렇죠. 선수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혹시라도 가능성 있는 선수들만 이렇게 넣은 건데요. 좌우 윙에는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긴 하지만은 아직 몸 상태가 뭐 100%가 아니라면 나상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일단은 수비적으로 괴롭히고 황희찬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원은 정우영 선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강인과 황인범이 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긴 하지만은 이것도 뭐 어쨌건 간에 좀 승부수를 뒤에 던지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엔 이강인, 황희찬을 언제 투입할지가 지금 벤투 감독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처럼 가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 거니까요.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올 수 있죠. 일본은 그러니까 전반전을 거의 수비하면서 버리고 후반에 이제 승부수를 던지는 카드들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퍼펙 라인은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 컨디션에 따라서 권경원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은 있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히샬리송은 뭐 이제는 무조건 톱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네이마르가 정상 컨디션이냐면 네이마르 중심으로 비니시우스와 하피냐가 설 가능성이 높긴 하다고 보이는데 안토니가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번 대회 안토니가 나와주면 고맙죠. 왜냐면은 김진수 선수가 높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토니가 나와주는 게 우리 입장에선 상성상 좋아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끌고 하피냐는 직선적으로 가는 선수기 때문에 뒷공간을 조금 파헤쳐질 위험성이 있어서 하피냐가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보이고요. 네이마르 선수가 못 나온다면 이제 뭐 호드리고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파케타가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더블 볼란테는 카세미로와 아마도 파케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은 파케타가 전진 배치된다면은 프레드나 기마랑게스 같은 선수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우 풀백은 다닐로는 저는 그냥 무조건 선발일 거라고 보긴 해요. 근데 뭐 다닐로가 못 나온다면 밀리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산두루가 못 나온다면 다닐로가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밀리탕이 오른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티아고 실바와 마르키뉴스는 뭐 변화가 없을 거고 그리고 골키퍼도 알리송. 자, 뭐 강력한 라인업인데요. 일단 이런 라인업만 보더라도 또 컨디션이나 모든 걸 보더라도 전 세계 주요 매체들과 분석 매체들이 다 브라질의 압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옵타의 디 애널리스트가 브라질 승리가 76.2%, 한국은 겨우 8.2%의 열세고요. 포스코어닷컴은 스코어 자체도 뭐 브라질이 4대1로 이긴다. 그리고 골닷컴은 브라질이 3대0으로 이긴다. 골닷컴은 제가 좀 연락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그 16강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기대하며 응원하는 것 같았던 크리스 허튼도 이건 안 된다. 브라질 2대0 승리. 그리고 90미닛이라는 인터넷 매체도 브라질 2대0 승리. 스포츠몰은 2대1 승리. 그리고 스페인의 아스는 그래도 한국이 좀 선전을 예상하면서 2대1로 아슬아슬할 정도 한국도 잘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2대1 브라질 승리에 건다.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이 뭐 졌던 거는 우리가 카자나 이적도 있었고 솔직히 독일이 최근에 경기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있었지만 브라질은 그런 좀 리스크가 훨씬 덜한 팀이다 보니까 이변의 가능성을 좀 예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토너먼트라는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에서는 그래도 강팀들이 일단 강팀들은 기본적으로 토너먼트에 맞춰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베스트 11을 싹 바꾸기도 하고 로테이션도 많이 돌리고 조별리그에서 브라질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토너먼트에서는 도리어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선수들이 휴식을 다 취하고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체력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점하게 되고 컨디션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16강 경기들이 이변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금 뭐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프랑스가 심지어 조별리그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경기하면서 올라왔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게 브라질은 비록 카메론에 졌지만 그 경기에 주전 선수들이 푹 쉬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오히려 포르투갈전에 모든 걸 소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풀핏으로 붙을 때면은 뭐 접전을 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컨디션 체력 때문에 또 휴식일이 이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냉정한 머리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예를 들어 너 전재산 걸면 어디에 걸래? 하면 이제 나 한국 그거 하지만 전재산을 걸어야 된다면 역시 브라질에. 브라질에 걸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또 축구를 그렇다고 그럼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변을 예상하고 또 재밌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가능성,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는 저도 솔직히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16강에 오를 가능성이 더 희박했어요. 조별리그 그 최종전을 앞두고 왜냐면 자력이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1무 1패다. 그래서 많은 그 베팅 업체들에서 한국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9%로 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한국이 브라질한테 이길 가능성을 13%로 보고 있거든요. 더 높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이제 두 경기가 맞아야 돼서 좀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거나 그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0%는 그렇죠. 없으니까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나라가 상대의 약점을 잘 파헤친다면은 그 브라질도 어쨌건 간에 한국전보다도 그 위를 더 생각을 하고 있을 게 뻔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미국이나 호주나 폴란드나 비록 패하긴 했지만요. 상당히 상대를 고전시킨 구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강도 높은 압박을 펼치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어차피 우리나라는 16강까지 올라온 것도 목표를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다 던져야 예, 몸을 던지면서 부딪히면은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4강 기적도 결국 마스크 쓰고 붕대 감고 그러면서 했던 거거든요. 그 예. 축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봐도 브라질이 유리하긴 하지만 예.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축구에 또 변수가 있어요. 경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골이 들어갈지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우리가 브라질과 경기 기적 저도 한 10% 정도는 충분히 있다. 그 10%만 해도 충분히 높은 것이다 생각이 네. 듭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기적을 현실로 만들면서 8강에 갈 수 있을지 그리고 8강에 간다면 어떤 팀을 만나도 이제보단 브라질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약한 팀을 만나니까 뭐 4강 결승까지도 기대할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물론 이제 꿈같은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4강의 유니폼을 입고 네.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이 경기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희들도 팬의 입장에서 경기를 응원할 것 같은데요. 브라질과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 분석을 통해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돌아오겠습니다.